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바나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바나나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정말 기묘하고도 소름 끼쳤던 아파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파트 귀신 이야기가 너무나 좋아요. 정말로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늘 늦은 시간에 인사드린 바나나입니다. 아이고, 오늘 또 진짜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이제 아파트 이야기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 시들무 참여했을 때 이제 등장했던 아파트이기도 한데, 그 아파트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그 아파트에 사셨던 분들한테 저희 집을 포함해서 되게 이상하고 기묘한 일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예. 오늘은 몇 가지만 추려서 그 에피소드들을 좀 얘기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그 정도면 그 아파트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들어보시다 보면은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렇죠. 시들무는 들어야 제맛이죠. 네, 바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정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저희 엄마가 사시던 아파트예요. 부천에 있는 모 아파트인데 정확한 아파트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파트 자체가 기묘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아파트여서 뭔가 터가 이상했던지 유독 기묘한 일이 좀 많이 일어났었어요. 일단 그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정말 옛날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D자로 되어 있는 아파트고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시면 놀이터를 있는 쪽으로 거의 한가운데를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저 놀이터 있는 쪽은 뒷면은 완전히 절벽 같은 벽이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구조였는데 정문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안쪽을 절대 볼 수 없는 구조? 네, 이런 구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각각 가정집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 그 창문을 통해서 놀이터를 다 지켜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워낙 또 옛날 집이고 해서 이웃들끼리도 문 열어두고 생활하고 뭐 밥 먹을 때 되면은 창문에다가 얘들아 밥 먹어라 이러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곳이었었어요. 예. 그 소리 지르고 옆집도 다 들리고 그래서 이제 이웃들끼리도 엄청 친하고 막 서로 집안 사정도 웬만하면 다 알고 있고 막 이런 곳이었는데 예. 처음 이야기해드릴 분은 옆집에 살았던 아주머니 얘기예요. 제가 편의상 A 아주머니라고 부를게요. 네. 네, 그 A 아주머니가 저희 엄마랑 저를 가졌을 때 되게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제가 기억하기로도 엄청 순하고 착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한 번씩 마주치면 바나나 안녕 이러면서 머리 한 번씩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분? 그분이 워낙에 그렇게 착하고 그러시다 보니까 이웃집 할머니들도 그 A 아주머니를 되게 예뻐하셨어요. 잘 챙겨주시고 아이고 새댁 이러면서. 근데 그 중에서도 그 A 아주머니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할머님이 좀 몸이 안 좋으신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이셨는데 A 아줌마도 그 할머님이 편찮으시고 한 걸 아니까 되게 자주 놀러 가셨던 거예요, 그 집에를.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할머님이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님 댁에 찾아가셨대요. 그래서 문 두드리면서 할머니 이러는데 할머니가 안에서 문 열려있으니까 들어와라 이러기만 하시고 나오시진 않았대요. 예. 네,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얼마 전까지 정말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시던 분이 아예 몸져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계시더래요. 너무 이제 그게 안쓰러운 거죠. 나이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서 막 말동무도 해드리고 종종 뭐 같이 챙겨서 먹고 그러는데 할머님이 너무 편찮으시니까 음식도 잘 못 넘기시고 그러셨었대요. 그러다가 할머님이 되게 진지하게 A 아주머니한테 앞으로는 이 집에 들어오지 말고 그냥 창문으로만 아는 체 해라. 홀몸도 아니고 애기 가졌는데 아픈 사람 옆에 자꾸 오면 안 좋다. 그냥 이러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가 괜찮다고 그런 게 어딨냐 하시는데도
끊고 절대 오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셔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창문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할머님이 그러셨대요. 나 성당에 너무 가고 싶다. 오. 성당 가서 미사를 너무 드리고 싶다. 왠지 이게 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냐. 내가 조금 괜찮아지면은 나 한 번만 데리고 성당 좀 가달라 이러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조만간 꼭 모시고 갈게요 이러고 약속을 하셨대요. 근데 그 약속을 못 지키시게 된 거죠. 며칠 동안 일이 있으셨나 봐요. 예. 아주머님이. 그래서 할머님 댁을 못 갔던 거죠. 그러다가 빨리 가야 되는데 성당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집을 갔는데 이제 할머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러셨대요. 이제 예.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거를 알고 계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나이가 워낙 있으시고 워낙 괜찮으시니까. 그러고 이제 좀 마음 아픈 상태로 그 집을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장례식장을 굉장히 깔끔하게 막 시신 안치도 염도 깔끔하게 하고 막 이렇게 안치를 잘 시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렇죠. 맞아요. 네, 49제를 그 집 안에다 시신을 안치한 상태에서 모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대요. 집 안에 들어가니까 제사상 이렇게 딱 차려져 있고 병풍 있고 그 뒤에 할머님의 시신이 안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님이 이제 굉장히 외로우셨던 분이신 거예요. 예. 어느 정도였냐면 할머님한테 딸이 한 분 계셨는데 사실 그 딸이 입양된 딸이었던 거예요. 예. 그 할머님 혼자 사시다가 입양 딸을 이제 손수 거두셨는데 그 딸이 할머님한테 애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아파서 누워 계시는 분한테 물도 안 챙겨드리고 식사도 제대로 안 챙겨드리고 하다 보니까 거의 방치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제사상 이렇게 보러 들어갔는데 어쩜 그렇게 태도가 냉정한지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요. 그걸 보는데 너무 속이 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장례상 앞에서 막 엉엉 울면서 제가 약속도 못 지켜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집에 가고 막 그 좋아하시던 음식 해서 상에다 두고 막 성당 가서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셨대요. 예.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란다.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들었을 때 얘기는 장례상이 어쩜 그렇게 초라한지 그냥 밥 한 공기 딱 놓고 집에서 먹던 국에 반찬 그냥 대충 접시에 덜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놨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상을 자기가 이렇게 채우면서 그렇게 마음이 미어졌었대요. 그런데 그 뒤에 49제를 그 아파트에서 다 지낸 거죠. 근데 그때가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장마철의 여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그 시체 썩는 냄새, 그러니까 시취라고 하죠. 그게 온 아파트에 진동을 하는데 그게 좋게 얘기하면 되게 달큰한 장냄새,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헛구역질이 나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막 헛구역질을 할 정도였대요. 어이구야. 네, 근데 이제 저희 엄마도 그때 정말 힘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고. 네, 그 A 아주머니한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님이 떠나시고 임신 중기 정도로 접어들으셨을 때 그때부터 이상하게 입덧이 너무너무 심해지신 거예요. 예. 정말 물만 겨우겨우 넘기고 링겔 맞고 거의 막. 근데 먹고 싶은 거 계속 생겼대요. 막 근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소박하게 된장찌개, 뭐 나물 반찬 이런 거. 근데 꿈만 꾸면 자기는 난생 처음 보는 웬 할머님 한 분이 현관문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엌에 있는 조그만 환기창 아시죠? 예. 사람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그 문으로 어떻게 상을 이렇게 막 들고 어떻게든 꾹꾹 몸을 밀고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기괴했던 게 상을 양손에 들고 이렇게 막 목을 구겨가면서 거기를 들어오시니까 보기에 참 좋지는 않았대요. 근데 너무 무서웠대요, 그 모습이. 근데 어떻게든 집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신기하게 밥상도 없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들고 오시면서 탁 놓고 먹어라. 빨리 먹어라. 너 지금 몸 안 좋지 않냐? 얼른 먹어라. 이러시는데 보면 그 밥상에 자기가 그렇게 먹고 싶던 게 다 차려져 있더래요. 막 나물반찬, 된장찌개 이런 게. 그래서 꿈에서는 근데 입덧이 없잖아요.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셨대요. 맛있게 드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입덧이 이제 2배로 심해지시는 거예요. 너무 심해져서 건강이 미친 듯이 악화되는데
근데 재밌는 건 그 꿈을 꾸고 나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또 하나의 꿈을 꾸셨대요. 오. 근데 모르는 할머님이 나오는데 그 꿈에서 눈을 뜨면 자기 집 거실 한가운데 그 할머님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것도 등을 돌리고. 예. 근데 이게 그 자세가 단정하게 앞바다리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한쪽 다리 이렇게 왜 약간 세우고 거기다 딱 그 무릎에 팔을 걸친 그 자세로 앉아서 왜 그걸 먹었냐고. 너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걸 먹었냐고. 큰일 날라 그런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호통을 치셨대요. 예? 들으면서도 내가 왜 혼나고 있는 거지 싶은데 혼나는 걸 들어야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는데 근데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너무너무 익숙했대요. 그래서 출산할 때까지 그 두 개의 꿈에 계속 시달리신 거예요, 정말. 그러다가 몸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을 때 결국 출산을 하셨는데 아기도 이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예. 그때 태어나고 나서 좀 나이 찼을 때 저랑 되게 친한 친구로 지내서 지금은 괜찮을 텐데 미숙아로 출산이 된 거예요. 보통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3kg 내지는 4kg 정도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때는 아기가 거의 막 1.8kg. 그러니까 엄마가 먹은 게 없으니까 아기도 당연히 허약하겠죠? 그렇겠죠. 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태인데 아주머니도 상태가 안 좋으셨던 거예요. 거의 막 죽기 직전 상태가 돼서 입원을 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셨대요. 근데 누가 이렇게 링거 꽂힌 손을 엄청 부드럽게 쓰다듬으시면서 아이고 아가 고생했다 아가 아유 아가 고생했다 계속 이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더래요. 예. 그래서 이러면서 눈을 떴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제 내 생각은 그만하고 니만 챙기라. 내가 니는 꼭 지켜볼게. 내 걱정 그만하고 내 생각도 그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딱 깨서 느끼셨대요. 아, 그 이상한 밥상 먹을 때마다 혼내신 게 내가 약속을 못 지키는 게 옆집 할머님이시구나. 예, 그렇게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수치는 정말 쫙 빠져서 아무런 냄새가 안 나는데 이제 집 안에 있을 때마다 가끔 그 할머님 댁에 갔을 때 느껴졌던 그 스킨 로션 냄새가 싹 스칠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저도 겪었었던 이야기예요. 7년의 타임슬립을 합니다, 여기서. 7년 뒤. 이게 두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놀이터 있죠? 거기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얘기했듯이 아파트가 놀이터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엄마들이 저녁밥을 하고 있을 때 애기들은 막 거기서 모래장난하면서 놀고 막 그러고 있겠죠, 당연히. 네네. 엄마들 집안에서 애기 보기 힘드시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밥하다가 한 번씩 내다보고 이러는 식이 되게 많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애들이 집에 오면 자꾸 어떤 여자 애기 얘기를 꺼냈대요. 예. 그냥 편의상 제가 수진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얘기했듯이 이웃들끼리도 워낙 친하게 지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집에 어떤 애기가 있고 어떤 사람이 뭐가 있고 이런 걸 다 아는데 도무지 어느 분들도 이 자기 자식들이 얘기하는 수진이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대요. 예. 그래서 그냥 이 아파트 안 사는 다른 그 뭐 애기가 놀러 같이 왔나 보다 놀이터에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하루는 저희 엄마가 저보고 밖에서 놀으라고 놔두고 동생을 보면서 집에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대요. 네. 근데 이제 밖을 내다봤는데 그날 되게 이상하게 제가 놀이터 한가운데서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있더래요. 거기가 워낙 좀 조용한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멀리서 얘기해도 막 얘기하는 게 찌잘찌잘 막 너는 이거 어때? 이런 얘기가 다 들렸대요.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들린 건 아닌데 소꿉놀이라고 있었나 봐요. 막 너도 먹을래? 나도 이거 먹을게. 막 우리 같이 밥 차려서 먹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대요. 예. 사실 그 나이 때 애들은 상상력이 워낙 풍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또 그냥 상상 속에 친구 만들어서 혼자 소꿉놀이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또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날 어두워지니까 애 좀 데려와야겠다 하고 딱 놀이터를 내다봤는데 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라서 막 나나야 하면서 창밖으로 소리를 질렀는데 보통 안 보이면 제가 그냥 어디서 엄마 이러고 나타났는데 아무리 불러도 제가 안 나타났대요. 예. 그래서 엄마가 동생을 이제 막 들쳐업고 막 뛰어가지고 제 이름을 막 나나야 어딨어 나나야 이러면서
엄청 찾아다니니까 옆집 분들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옆집 분들도 다 같이 나와가지고 저를 막 찾아다닌 거예요. 나나야 어딨어?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 2시간 정도가 지났나? 못 찾으니까 야 경찰 신고해야겠다. 얘 납치됐나 보다. 왜냐면 이전에도 제가 한번 납치될 뻔한 적이 있었어서 진짜 납치됐나 보다 이러고서는 엄마는 막 울고 난리를 쳤는데 갑자기 지금 저희 현관 밑에 지하실이 하나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제가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정말 깔끔한 얼굴로 타박타박 걸어 올라오더래요. 근데 되게 쪼잘쪼잘 거리면서. 그래서 엄마가 울면서 너 왜 거기서 나와? 엄마 올라 걱정했네.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제가 놀리지도 않게 아니야 엄마 나 다 듣고 있었는데 수진이가 엄마 놀래키지 하고 여기서 나가지 말자 그랬다고. 여기 수진이 집이래갖고 밑에서 나 놀고 있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 근데 너무 이상한 게 그 지하실이 일단 첫째로 잠겨 있어요. 예. 왜냐면 애기들이 노는 곳이니까 혹시라도 위험한 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경비 아저씨들이 항상 잠가두셨대요. 2번째로 안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거미줄 먼지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어쩜 옷자락에 먼지 하나 안 묻은 상태로 제가 걸어 나오면서 수진이가 이러고 쪼잘쪼잘 떠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제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취하고 있더래요. 높은 데 손을 잡고 있으면 손을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어깨 위로 들잖아요. 근데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아래로 내리고 이렇게 잡고 오면서 수진아 일로 와봐 엄마가 너 보고 싶대 이러면서 제가 끌고 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 제가 혼자 손을 잡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수진이가 어디 있는데 수진이가 누구야 막 이러는데 내가 여기 있잖아 여기 이러면서 막 허공에다 손가락질 하는데 주민분들이 다 패닉을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예. 그래서 애 놀랬나 보다. 애 지금 정신 나갔나 보다. 애 데리고 빨리 집 들어가라 이러고 할머님들이 막 챙겨갖고 엄마가 진짜 괴력을 발휘해서 동생 등에 업고 저를 앞에 들쳐안고 막 집까지 뛰어 올라가셨대요. 그리고서는 집에 가서 막 물어봤대요. 너 수진이가 누구야? 수진이가 누군데? 이랬는데 나 아까부터 수진이가 와서 같이 놀았다고. 근데 수진이는 집이 엄청 가난한가 봐. 지하실 살고 맨날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막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근데 수진이 엄청 착해. 막 그 뭐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나도 같이 놀아도 돼 이러고 막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소름이 돋았대요 엄마가. 그냥 어린 나이 때라서 그런가? 라고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고 싶으셨대요.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소름이 돋는 게 그 아파트 사는 애기들이 종종 지하실에서 그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지하실에서 발견이 됐는데 하나같이 수진이라는 이름을 얘기를 했대요. 뭐냐? 그리고 수진이 너무 착하다. 수진이가 자기랑 같이 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엄마들이 그때부터 애들을 따로 내놓지 않게 되고 애기들을 다 같이 보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그렇게 홀리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어른들이 비슷한 귀신을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거를 필두로 보신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쓰레기장 있는 부분을 가려면 뭐 꼭은 아니지만 놀이터를 가로질러 가야 돼요. 예. 근데 누가 굳이 놀이터 가로질러 가면 가장 빠른데 굽이굽이 돌아서 가시겠어요. 보통 쓰레기를 버리러 가시면 놀이터로 그냥 터벅터벅 지나가시는데 집에서 나오면 아무래도 정면에 창문이 있으니까 창문을 내다보시게 되잖아요. 근데 복도를 딱 나왔는데 이제 그때 놀이터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았대요. 근데 놀이터에서 이게 삐걱삐걱 소리가 나서 이 시간에 애들이 나와서 노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밖을 내다보셨대요. 예. 근데 막상 봤는데 애들 소리는 하나도 안 나고 조용하기만 한데 그네가 삐걱삐걱 흔들리는 소리만 나더래요. 요즘처럼 사슬에 막 고무 호스 같은 거 감아놓고 그런 좋은 그네가 아니라 왜 녹슬고 엄청 굵은 사슬 있잖아요. 가끔 알죠. 잡으면 손 끼는 그 사슬 있죠. 오. 엄청 아픈 그 사슬이요. 네. 그런 그네였는데 그 녹슨 쇠가 삐걱삐걱 하면서 그 스치는 그런 소리만 나고 있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바람이 부나? 이러면서 쳐다보면서 내려가셨대요. 계단을 계속 내려가는데 이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뭔가 알 수 없는 그 소름이 이게 등에 이렇게 싹 올라오기 시작하셨는데 현관문을 딱 나와서 놀이터를 봤는데
그네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더래요. 근데 아무도 없었대요. 그네만 흔들리는데 바람만 안 부는데 왜 그네가 흔들리고 있지? 하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걸 느끼신 거예요. 예. 보통 바람이 불면 그네가 같은 방향으로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두 개의 그네가 있었는데 두 개의 그네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아, 누가 그네 혼자 타다가 그냥 딱 놔두고 갔나 보다. 그래서 혼자 흔들리나 보다. 이랬는데 그때 약간 홀린 것처럼 자꾸 그 그네 앞으로 가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계속 갔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 누가 앉아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시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그네랑 정말 한 4-5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으로 딱 가서 섰는데 그네가 계속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누가 타다가 말았으면 예. 살살 흔들리다 멈추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점점 누가 발을 구르면서 타고 있는 것처럼 양쪽 다 점점 높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소름 돋는 건 누가 앉아있는 것처럼 그 사슬이 그렇게 팽팽하더래요. 그래서 이러면서 보는데 정말 너무 무섭게 저 거의 그네 봉의 끝부분까지 올라가는데 그 순간 그네가 이제 휘청하면서 확 내려오는데 순간적으로 뭘 보신 것 같다는 거예요. 예. 단발머리였던 여자아이. 그래서 그때 그냥 저기 누구 있다 라는 확신이 들면서 소름이 진짜 온몸에 돋았는데 도망을 갈 수가 없으셨대요. 발이 묶인 것처럼 막 떨면서 계속 그네를 쳐다보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한쪽 손에 쓰레기 봉지 들고 한 손은 막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뭔가 굉장히 서늘한 게 손에 싹 잡혔대요. 그러면서 예. 희미하게 이런 소리가 나는 걸 듣자마자 내가 본 누군가가 지금 내 손을 잡았구나. 그네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쓰레기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러고 쓰레기를 버리러 걸어가셨대요. 근데 빠르게 걸으면 따라올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냥 천천히 그 놀이터를 가로질러서 쓰레기장까지 가신 거죠. 예. 근데 그때 모래바닥에서 뭔가 이렇게 사박 하면서 따라오는 소리가 들려서 그냥 쓰레기 확 집어 던지고 그 모래밭 말고 인도로 이제 걷는데 그 아시죠? 인도에서 걸으면 모래 스치는 그 소리 있죠? 보도보도 네. 예. 삭삭삭삭 하면서 걸을 때마다 삭삭삭삭삭삭 하면서 뒤에서 막 따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는 뒤도 안 돌아오고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집까지 막 뛰어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문손잡이 잡고 덜덜덜덜 떨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뒤를 한 번 더 돌아보셨는데 그네가 멈춰 있었는데 또 그렇게 삐걱 하면서 흔들리고 있더래요. 이야.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옆집 아저씨가 담배 한 대 태우시려고 나왔다가 그 모습을 다 보신 거예요. 예. 그래갖고 옆집에서 이렇게 복도 돌아서 오시면서 무슨 일이에요? 몇 호 세대? 왜요? 막 이랬대요. 근데 엄마가 저 방금 뭐 있었다는데 저 그네 뭐야? 막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 아저씨도 그네를 본 거예요? 보신 거예요. 우와. 그래서 저기 뭐야? 왜 저러고 있어? 하면서 보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홀린 듯이 저기 서 계시니까 저 세대는 왜 저기서 저러고 있으면서 엄마를 막 부르셨대요. 그때 예. 세대 거기 왜 있어? 왜고 있어? 뭐해? 왜? 이랬는데 엄마가 듣지도 않았대요. 그냥 가만히 서만 계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날의 해프닝을 엄마 마무리를 짓고 싶었는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게 되신 거예요. 점점. 예. 그리고 그날 엄마가 저녁에 꿈을 꾸신 거예요. 근데 그날 꿈에 정말 새까만 머리를 하신 어떤 쪼글진 나이 드신 여자분이 나오셨는데 엄마를 막 깨우셨대요. 자고 있는데. 빨리 일어나봐. 일어나야 돼. 너 빨리 일어나. 이러면서 이게 보통 깨우면 저희가 어깨만 잡고 흔들잖아요. 일어나 하면서. 근데 되게 기분 나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만지셨대요. 이렇게 손으로 싹싹 스치면서 일어나봐. 너 지금 일어나야 돼. 빨리 일어나. 이러면서 팔, 다리 막 스치는데 이게 소름이 끼치는 수준이 아니라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있잖아요. 막.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근데 사람 손의 느낌이 아니었대. 뭔가 되게 마른 나뭇가지 같기도 하고 늙은 사람의 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소름 끼치고 기분이 나쁠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무서워서 이건 꿈이다 하고 깨어나려고 이렇게 하시다가 눈을 딱 떴는데 옛날 장롱 아시죠? 혼수로 가져오는 장롱들. 알죠. 그 안방 벽면 한가득 차고 위아래로 틈도 없잖아요. 근데 눈을 딱 뜨고 그 옷장 위에 틈을 그냥 보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진짜 한 뼘도 안 되는 틈에 웬 갓을 쓰는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진짜 얇은 틈으로 길게 누워가지고 턱을 개고 엄마를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되게 막 가소롭다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진짜 너무 길어가지고 옷장 끝까지 길게 누워 계시는데 사람이 누워있을 수 있는 틈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긴데 그 형체가 보여서 엄마가 그때 기절하셨대요. 우와.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아까 그 그네 귀신을 주민분들이 대부분 보셨다고 했잖아요. 예. 다른 분들도 그 꿈을 되게 비슷하게 꾸신 거예요. 그 나타나는 위치가 꼭 장롱은 아니었는데 어딘가 그런 좁은 틈에서 각슨 할아버지가 되게 비웃으면서 쳐다보고 계셨다는 거? 와.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그네 귀신 보고 좀 많은 분들이 그때 이사를 가셨어요, 사실. 무서워서 못 살겠다. 예. 근데 저희 엄마는 그때 당시에 이사를 갈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셨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해외 출장을 워낙 많이 다니시던 때였고 예. 그런 큰 일을 치를 수 있는 때도 아니었고 저희 남매도 워낙 어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큰 다음에 이사 가자 하면서 이사 자금 모으고 계신 때였던 거죠. 여기서 다시 과거로 한번 타임슬립을 할게요.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 예. 이 시기가 묘하게 제가 처음 영정사진 이야기를 했던 때랑 겹쳐요. 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바나나님의 첫 번째 시들무 참여하셨던 이야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바나나 영정사진 이렇게 치시면 나올 거예요. 한번 네,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겹쳤던 귀신이 한번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 영정사진 귀신이. 네, 우리 머리 풀어헤치고 한 달 안 씻은 그분이 등장을 예. 하십니다. 예. 네, 제가 다시 뱃속으로 들어갈게요. 나 다시 들어갈게. 엄마가 이제 그 얘기하면서 너무 웃으셨는데 이제 그 집에 계실 때 유독 귀신 꿈? 그리고 귀신을 보는 것 같은 허상을 그렇게 많이 보셨대요. 예. 그 영정사진 귀신을 보았을 때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옆집에 막 어느 분도 돌아가시고 애기들 막 홀리는 일도 막 있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귀신 꿈 중에 하나 정도로 치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루는 제가 뱃속에 있으니까 잠이 막 쏟아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대요. 근데 그러다가 가위에 눌렸는데 뭔가 배를 어마어마하게 누르는 통증이 일어났는데 이게 그냥 뱃속에서 제가 뭔가 잘못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누가 배를 밟고 두 발로 서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배가 너무 아프셨대요. 아이고. 근데 이거를 내 새끼를 지키려면 이거를 밀어내야 되는데 묶인 것처럼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셨대요. 예. 근데 그때 누가 일어나라는 듯이 초인종을 막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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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누르더래요. 그래서 나 일어나야 돼. 누가 왔구나. 나 일어나야 돼. 진짜 일어나야 돼. 나 이거 풀어야 돼. 이러면서 기를 쓰고 일어나셨는데 그때 닫혀있던 방문이 찰카닥 하고 열리더니 내가 나갈게 이러면서 웬 하얀 버선발이 나가는 모습이 보이시더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집에 아버지는 출장 가서 안 계시고 그렇지. 엄마 혼자 낮잠 자고 있는데 버선발? 근데 그 목소리가 되게 예쁘게 내가 나갈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째지는 목소리로 내가 나가볼게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가 그걸 딱 보자마자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군데 저길 나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막 움직일 수가 없고 막 움직여지지도 않고 하는데 갑자기 또 그때 초인종이 막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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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콩콩콩콩콩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예. 그래서 버들버들 떨면서 막 아픈 배를 부여쥐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문 앞에. 그래서 와 이게 뭐지, 내가 홀린 건가? 막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초인종 일이 한 5번 이상인가 반복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뱃속에 있는 저한테 일이 일어나요. 보통 시들모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종종
심장 박동이 뱃속에서 멈추는 분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발목에 한 번, 목에 한 번 탯줄을 감고 있던 상태였어요, 뱃속에서. 그래서 태동이 자유롭지가 못했대요. 그래서 제가 기지개라도 키려고 발을 딱 뻗으면 제 목을 제가 졸라서 2번인가 3번이 심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꿈을 꿀 때마다 제가 심장이 멈췄대요. 예. 그래서 엄마는 내 새끼 이거 못 지키면 어떡하나 해서 그때 이제 외가댁,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의 어머니한테 가서 지내고 이러셨다는데 조금 나아지고 출산을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도 초인종 계속 일어났대요. 근데 그 뒤부터는 이제 엄마가 자려고 눕고 애기 이제 옆에 눕히고 자장자장하다 싹 잠들면 머리 근처에서 그 버선발로 걸어다니는 그 풀먹이는 삼뱃소리 있죠. 예. 그게 사부작 하면서 밤새 걸어다니더래요. 약간 머리 주변을 맴도는 것처럼. 예. 근데 엄마가 그때 느낀 게 제가 태어난 게 되게 못마땅한 것처럼 느껴졌대요. 막 사부작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런 중얼거림도 들은 것 같고 얘네가 죽였어야 되는데 내가 죽인 것 같은데 왜 여기 있지? 왜 여기 있지? 왜 여기 있지? 막 이런 류의 중얼거림. 그리고 이제 화장실 문 앞에 물에 젖은 그런 발자국들이 막 찍혀있는 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엄마는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약간 출장을 좀 줄이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사갈 형편은 안 되고 그때 또 워낙에 어려웠던 시기 막 IMF 터지기 시작하고 이런 시기다 보니까 이사를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가족끼리 약간 똘똘 뭉쳐서 버텨내보자 이러다가 제가 홀린 사건 이후로 그냥 아예 결심을 하고 그때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야. 근데 이 아파트에서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네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도 되게 묘한 기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에피소드는 아니고 그냥 되게 기분이 묘했던 사건인데 어렸을 때 제가 동화책을 되게 많이 믿었거든요. 동화책에 나오는 일들이 되게 현실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중에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좁쌀 선비라는 동화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좁쌀 선비? 네. 예. 좁쌀 선비라는 책이 있었는데 내용은 좀 재밌었어요. 그 선비가 이렇게 먼 길을 떠나는데 배가 고프면 참새를 잡아 먹었대요. 그래서 사실 어이쿠야. 어린이들이 동화 읽을 만한 동화 내용은 아닌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참새를 잡아 먹는 방법이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좁쌀이 옛날엔 되게 쌌다 막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선비가 배고파지면 마을에 들러서 막걸리 한 대와 좁쌀 한 대를 사고 그 좁쌀 한 대에다가 막걸리를 부어서 푹 절여 놓으면 참새들이 날아와서 그 술을 절여진 좁쌀을 먹고 꾸벅꾸벅 술에 취해 있으면 그 밑에서 참새를 받아다가 맛있게 구워 먹었다. 이런 내용의 동화가 있었어요. 예. 기괴하죠 사실. 어린애가 읽을 만한 책은 아닌데 제가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를 쫄라서 나도 저거 해보고 싶어. 참새들이 진짜 졸아서 떨어질 것 같아. 막 이랬대요. 한 5살 때였으니까. 그래서 하도 쫄으니까 엄마가 정말 그 간장 종지에 요만큼 절여가지고 소주에다 이렇게 해서 저를 주신 거예요. 예. 전 또 어린 마음에 그걸 진짜 믿고 참새가 있는 나무 밑에 앉아서 내내 그냥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어렸을 때 고집이 너무너무 셌대요 제가. 그래서 엄마가 야 이제 들어가야 돼. 너 저녁도 먹어야 되고 아빠도 오셔 이랬는데 안 된다고. 나 참새 한 마리 꼭 잡아야 된다고. 이래갖고 엄마가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니 맘대로 해 이러고서는 현관에 숨어서 저를 보고 계셨던 거죠. 예. 근데 갑자기 제가 뭘 손에 쥐고선 엄마한테 막 뛰어오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응? 이러고 봤는데 웬 죽은 참새를 제가 손에 쥐고 오더래요. 어머, 예. 그래서 뭐야 이거 왜 들고 왔어 이랬는데 제가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잡아주고 갔어 이러는 거예요. 참새를 엄마가 어떻게 잡지? 엄마가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걸 손에 쥐고 왔대요 그냥. 저는 그때 기억은 없는데 그냥 누군가 저한테 뭘 줬다라는 기억만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잡아서 주신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뭘 뒤적뒤적해서 차 이러고 주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귀신이 보고 있다가 줬나 보다. 약간 귀여우니까 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애가 하루 종일 그러고 쪼그리고 앉아있으니까 예. 막 위장한다고 나뭇잎도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있었대요 제가. 근데
좀 비위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이 얘기들을 제 인터뷰를 위해서 싹 받아 적고 있을 때 그 얘기를 하셨대요. 참새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애가 아니라 좀 썩어 있었다. 좀 부패한 상태였다. 많이 부패했어가지고 새들은 죽으면 깃털만 남잖아요, 뼈에. 그런 것만 붙어있고 막 그런 상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미스테리하다. 그쵸. 말이 안 된다, 이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되게 미스테리한 일이 많았는데 그 아파트에서 유독 제가 많이 사라졌대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기억이 누가 제 손을 잡고 갔거든요, 항상. 홀린 거죠, 뭐. 그랬겠죠? 잘 홀리셨던 거죠. 뭐, 여기 시들문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프로 홀림러 아니신 분들 계십니까? 다 홀렸지. 맞습니다. 대부분 그랬죠. 오늘, 야, 진짜로 바나나님은 뭔가 구연동화의 이런 느낌을 공포 이야기로 접목을 시켜버려가지고, 또 우리 네. 시청자분들을 어린아이로 만드셨어요. 아, 정말요? 다들 네. 동심의 세계로 잘 돌아가셨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그 어릴 때 두려웠던 그 무서웠던 감정을 잘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뭔가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하실 때, 진짜로 또 이렇게 구연동화, 그런 느낌으로 너무나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소리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목소리 연기 조금만 내려놓으시라고 너무 무섭다. 또 이렇게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해야 또 이야기가 너무나 생동감 있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팽도리님께서 실제로 겪은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내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람을 많이 보신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이야기도 직장 내에서 정말 무서웠던 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팽도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회사에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람은 그냥 종합범죄 선물 세트라고 해야 되죠. 아니, 종합 범죄 선물 세트?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종합 범죄 선물 세트라는 말이 나왔을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일입니다. 팽돌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저희 사무실에서도 좀 예민한 이야기거에서 실명 거론도 힘들 것 같고 제가 사는 지역도 좀 뭉툭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네. 제가 사는 지역은 대한민국 남단부 쪽에 있는 지역이고, 우선 제가 업체에서 납품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여기서 일을 한 지는 지금 4년 정도 됐고, 제가 20대 후반이에요. 제가 4년 전에 이 일을 처음 했었을 때,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저희 회사 규칙이 2인 1조로 일을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사수, 부사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제 첫 사수가 이제 부점장이라고, 그냥 부점장이라고 편의상 이렇게 부를게요. 제 첫 사수가 부점장이었는데, 이 부점장 스타일이 약간 40대 후반이셨는데, 그때가 스타일이 MG 스타일이셨어요. 그분이 장난도 좀 많이 받아주시고, 되게 좀 호탕하시고, 좀 재밌게 해주시고, 제가 뭐 지나가다가 저거 맛있겠다면 그것도 사주시는 분이셨거든요. 옆에서 되게 잘 챙겨주시고 그러셔갖고 제가 물이 있을 땐 편하게 그냥 삼촌 이렇게 불렀었단 말이에요. 제가 엄청 옆에서 잘 따르고, 보통 이런 험한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입이 험하세요. 저희 기사님들도 입이 많이 험하신데, 이분은 단 한 번도 누구한테 욕을 한다거나 뭐 운전하면서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한 번도 못 들어봤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담배를 피고 싶은데 어른이 옆에 계시니까 담배를 못 펴도
괜찮아, 펴. 그냥 편하게 펴. 야, 같이 힘들게 일하는 사이인데 네가 옆에서 그 담배도 못 피면 말이 되냐. 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게 편하게 대해주셨거든요. 그렇게 그분이랑 2년 정도 같이 사수 부사수로 일을 하다가 새로 제 후임이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그 후임한테 가고 저는 이제 저보다 2살 많으신 형님분께서 제 사수가 되셔갖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일이 4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침에 그냥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담배를 한 대씩 피면서 형님이랑 저랑 부점장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형님이 이번에 여자친구분께서 임신을 하셔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셨거든요. 네. 근데 좀 많이 심란하셨나봐요. 형님이 평소보다 짜증도 더 많이 내시고 그러시는데 얘기하다가 그냥 미치겠다고 이제 애 몇 달 뒤면 태어날 텐데 분유값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점장이 그때 뭔가 말실수를 크게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좀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런 얘기인데 너가 아무데나 책임 없이 그렇게 막 휘뿌리고 다니니까 애가 덜컥 생긴 거다. 감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방송이라 갖고 제가 순화해서 얘기한 거지 단계로 치자면은 10에서 1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형님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욱하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예민하신데 뭐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시냐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부점장이 정색을 하니까 당황을 해서 내가 말실수를 했나 보다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가 안 가는 일이었는지 계속 흥분을 하시면서 아니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시냐 뭔발 너무하신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전 당황했죠 중간에서. 예. 부점장님 표정을 봤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이분이 원래 이렇게 표정 관리를 잘 안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근데 이런 표정은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점장님께서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너는 아무리 내가 니들한테 편하게 대준다 해도 뭔발? 내가 네 친구야? 막 이러면서 두 분이서 이제 언성 높여가면서 서로 욕을 주거니 받거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운데 껴있으니까 삼촌도 저랑 친하고 형님도 저랑 친하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방석이네 이거. 예. 가시방석이었죠.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다가 점장님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만들 하고 그냥 둘이 좋게 풀고 그냥 빨리 일합시다 해가지고 저랑 형님이랑은 그날 납품하는 현장 여러 곳을 정리해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형님이 화가 안 풀리셨는지 옆에서 계속 먼발, 객스 뭐 이런 욕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야 부점장 좀 너무한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막 욕을 하시는데 저는 약간 좀 그런 거예요. 둘 다 친하니까 형님을 달래면서 형님 진정하십시오. 뭐 부점장님이 뭐 악의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형님이랑 장난치다가 말 실수한 거지 그걸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니까 형님이 그냥 짜증난다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계속 달랬거든요. 제가 2살이 어린데 그냥 동생 달래듯이 달랬어요 옆에서. 아이고.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점심을 먹고 한 4-5시간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저희가 아침 8시에 출발을 했었으니까 4-5시간 지나고 나서 점심을 먹고 이제 다음 납품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점장님께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랬고 예 점장님 무슨 일 있으시냐 그랬더니 아니 부점장 연락 되냐 해가지고 저 연락 안 해봤다 무슨 일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부점장이 거래처 사장을 폭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아니 부점장님이 왜 그런 짓을 하냐 하니까 나도 모른다. 그냥 방금 거래처에서 거래 끊겠다고 나 이런 데랑 거래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 예.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했더니 뭐 부점장님이랑 거기 거래처 사장님이랑 약주를 한 잔씩 하셨나 봐요. 근데 부점장님이 뭐 아침에 있었던 일을 그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근데 그 사장님께서 당신이 잘못했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어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부점장님이 화가 나신 건지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갑자기 폭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발로마 너는 내가 나한테 찾아왔고 너 어떻게 해야 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사장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그냥 얘기를 한 건데 자기가 느낀 대로. 그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 고소하네 마네 이러면서 이런 신발 뭐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저희는 거래처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저희 업체에선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점장님께서는 이제 사장님 진정하시라고 내가 상황 파악한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이렇게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부점장한테 연락했는데 연락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 그래갖고 저는 뭐 연락 온 게 없다고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겠어 일단 고생하고 하고 끊으셨어요. 내가 형님한테 형님 부점장님이 사람 때렸다는데? 이러니까 형님은 또 신나가지고 뒷담화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 또 속으로 아유 적당히 좀 하지 이 양반아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한 2시간 있다가 점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방금 부점장이랑 통화를 하려고 제가 부점장님이 뭐라고 하시냐 했더니 아니 이 엑스발놈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막 내가 따지면서 아니 당신 왜 거기 거래처 사장을 때렸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점장이 소리를 빽 지른 다음에 내가 당신 지점에 있는 사람들 직원들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해야 할 거다 불 지를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나 오늘부터 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장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점장님이랑 부점장님이랑 2년이 10년이 지났어요 만난 지. 근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점장님 입장에서 솔직히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점장님께 아니 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부점장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신데 뭐 요즘 예민하신 일 있었냐니까 아니 갑자기 전화해서 막 그런다 난 어이가 없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점장님도 또 달랬죠. 뭐 어떡하겠어요. 뭐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니까. 예. 점장님이랑 거래처이랑 부점장님 이 3분이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사무실 들어가서 말씀 나누시자고 한 다음에 형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 부점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꼬라지가 왜 이러나 이러고 그냥 그날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사무실 들어가니까 점장님도 퇴근하셨다 하셔가지고 네. 저희도 그냥 바로 퇴근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2, 3일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형님께서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어두워지셔갖고 그날 아침에 병원에 가신 거예요. 예. 형님 무슨 일 있으시나 하고 그리고 옆에 점장님이 너는 지금 사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무실에서 저기 격리나 옆에서 도와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형님 누나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면서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형님한테 전화 왔길래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형 아까 아침에 뭐 급하게 어디 가던데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파 이러니까 이게 내 와이프 될 사람 있잖아요. 형수님이 왜? 형수님이 아프셔? 이러니까 계산해서 굴렀대. 어떻게 굴렀는데? 그러니까 몰라 일단 팔도 부러지고 머리에서 피도 나고 심하게 다쳐가지고 지금 누워있다는 걸.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형수님 뱃속에 지금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잖아요. 임신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형수님 괜찮으시냐고 애기는 어떠냐고 하니까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다고 애 유산됐다고. 일단 지금 상황 좀 복잡해졌으니까 상황 정리되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예. 점장님이 때마침 들어오시길래 전화를 끊고 점장님께 점장님 형수님 유산하셨다는데요. 그러니까 점장님께서도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고 뭐 계단에서 굴렀다는데 잘 모르겠다 그냥 형님이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끊었다. 예. 그래갖고 점장님도 안타까워하고 저도 안타까워했는데 그렇게 저녁 한 7시? 그때쯤에 이제 형님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형님 지금 상황 어떠냐 이러니까 형님이 갑자기 야 이 부점장이 X발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니 왜 뭔데 이랬더니 와이프가 누가 자기를 뒤에서 밀었대. 그래가지고 빌라 CCTV를 경찰이랑 같이 확인했거든? 야, 그 CCTV에 부점장이 찍혀있잖아. 이게 자세히 찍혀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아니, 부점장이 거기 왜 가? 이랬더니 야, 3일 전에 나랑 싸웠잖아. 근데 화가 나면 나한테 풀어야지 왜 내 와이프한테 풀고 있냐고 이러면서 막 형님이 흥분하면서 내가 이 X 가만 안 둔다고 이 X발 뭐 이러면서 욕을 계속 하길래 제가 근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긴 했지만 병원에서는 면회가 안 돼요 아직도. 예. 제가 가봤자 집에 못 만날 걸 알기 때문에 우선 형님 진정하고 내일 출근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내일 출근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그럼 내일 나와서 얘기를 하자. 그래갖고 형님이 다음날 나왔어요. 다음날 나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이게 부점장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가는 게 찍혀 있어요. 예. 찍혀있고 빌라의 복도에도 CCTV가 있단 말이에요. 형수님이 쓰레기를 버리러 복도를 지나갔고 계단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부점장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CCTV 상에는 민 건 안 찍혔지만 정황상으로는 민 걸로 보인다는 거죠, 형님 말로는. 그렇죠. 부점장이 그 빌라에 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형 근데 부점장이 형수님 빌라는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 예전에 부점장님 생신 때 형수님께서 밥 한 끼 대접하겠다고 두 분이 다 같이 살 집이니까 거기가 예. 거기로 초대를 했었다는 거예요. 위치가 노출이 됐었구나.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근데 형 아직도 안 믿기는 게, 나는 사석에서 삼촌 거리고 나한테 해줄 거 다 해주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난 그게 이해가 안 간다. 갑자기 사람도 때렸다 하시고. 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형님이 일단은 나도 이 상황 지금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나는 부점장이 내 와이프 민 거 확실하다고 본다. 내 애기 유산하게 만든 게 부점장이라고 생각한다. 경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추배 중이니까 잡히지 않겠냐. 뭐 그럼 다행인데 아무튼 간에 뭐 형수님 괜찮으시니까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다고. 예. 장모님 오셔갖고 밥 먹이려고 해도 안 먹는다 그러고 지금 나 미치겠다고. 와이프 저러다가 무슨 일 날 것 같다고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형님 일단 진정하자고 하는데 옆에서 점장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오늘 우선은 힘드니까 다 힘든 일들을 겪었으니까 내가 오늘 비싼 밥 쏠게, 회식 한번 하자 이래갖고 그날 밤에 저희 직원들끼리 다 모였어요, 식당에. 그래서 회식을 하면서 이제 고기를 먹고, 저는 술을 안 마시는데 점장님이랑 형님께서 과음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은 속에 담아있던 모든 말들을 다 내뱉잖아요. 그래서 막 온갖 쌍욕을 다 하는 거예요, 두 분이서. 예. 근데 거기서 그 식당 이모님께서 그 얘기를 듣다가 부점장 이름을 얘기하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혹시 아냐고. 오.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죠. 아니 이모님은 그러면은 그 부점장님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나 걔 중학교 동창이라고. 그래갖고 그러시냐고.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아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도 다치게 하고 총각 와이프도 지금 뭐 애 유산했다고 듣는 것 같아가지고 왔다고. 그래갖고 뭐 정황상으로는 그렇다 정확하진 않은데, 그러니 이모님이 뭔가 아신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모님이 잠깐 앉아도 될까요? 이러시길래 예 앉으세요라고 하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모님께서 같은 중학교를 나왔었는데 이 부점장이 옛날부터 폭력적인 경향이 심했었대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막 애들도 때리고 뭐 돈도 뺏고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막 그랬었다가 한 번은 동급생 여학생 있잖아요. 예. 그 여학생한테 몹쓸 짓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될 짓 있잖아요. 예. 그런 짓을 해가지고 소년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도 잘리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이모님께서 중학교를 졸업하시고 고등학교 입학하셨는데 부점장을 어떻게 만났대요. 부점장이 자기를 알아봤대요. 근데 이모님은 너무 무서웠대요, 그때가. 어쨌든 사람한테 그런 몹쓸 짓을 했다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부점장이 되게 반갑게 반갑다 친구야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님이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곧 있으면은 고등학교 들어갈 거다. 자기도 이제 정신 차리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좀 시간이 흘렀대요. 시간이 흐르고 부점장에 대한 소문이 들렸나 봐요. 예. 근데 이번엔 또 소년교도소를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예? 소년 그래가지고- 교도소? 예. 아니 그때 분명히 중학교 졸업하고 만났다고 이모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길래 소년교도소를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리냐 했더니, 이번에 또 뭐 금은방 들어가서 물건 털고 슈퍼 같은 데 가가지고 물건 털고 그러다가 뭐 거기 사장님도 때리고 온갖 범죄 행위들 다 해가지고 결국에 소년교도소까지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정확하게 몇 년 살다 나왔는지 못 들었는데 아무튼 간에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깜빵이죠. 깜빵에서 출소를 하고 나서 이모님이랑 같은 고향 사이니까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도 어렸을 때 사고를 친 거지 성인 돼서는 정신 차렸겠구나 생각했대요. 왜냐면은 직장도 구해가지고 다니고 있고 네. 뭐 결혼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결혼까지 하고 이제 평범하게 그냥 잘 사나 보다 했는데 또 한 몇 년 뒤에 있다가 또 뭐 이혼했다는 소문이 들려다는 거예요. 아이고. 첫 번째 아내분이랑.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재혼은 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를 수없이 반복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아니 이모님은 근데 이 소문을 대체 어디서 들었냐.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리 같은 고향에서 산다 한들 그렇지. 이 소문이 어떻게 들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선은 그 범죄 행위는
자기 삼촌이 옛날에 경찰이셨는데 그 담당 사건이 경찰 분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범죄 행위들은 그때 그 삼촌님 분께 들은 거고, 이혼이랑 재혼은 이모님은 동창회에 꾸준히 나가셨대요. 네. 동창회에 꾸준히 나가셔가지고 그 동창회에서 이 얘기를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들만. 그러다가 또 한 6년 전인가, 지금 2023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가 한 번은 또 무슨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부점장이 옛날에 을붓딸을 입양한 적이 있었는데 6년 전에 을붓딸 나이가 중학생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중학생 딸한테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몹쓸 짓, 그 쓰레기 짓을 했다고 을붓딸이 경찰서에 와갖고 신고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네, 이거. 예. 근데 우리나라 법이 좀 웃긴 게 뭐냐면은, 을붓딸 몸에서 DNA가 나오면 일단 빼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혐의 처벌을 받고 풀려났대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중학생이면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정확하게 알잖아요, 뭔지. 그래서 신고를 했을 텐데 그냥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을붓딸이 있는 집에 다시 그 가해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모님한테, 아니 근데 이모님은 또 이 6년 전 일은 또 어디서 들었냐라고 하니까, 아니 왜 모르냐, 이거 우리 고향에서 엄청 유명한 얘기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 나도 여기 토백인데, 나도 여기서 20몇 년을 살았는데 난 이 얘기를 모른다니까. 너는 그 인간을 안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를 게 아니야. 내가 너보다 세월이 더 많고 이 인간에 대해서 겪은 게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딱 납득이 되더라고요. 예. 그쵸, 옛날 사람들은 소문에 민감한데 우리 세대들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외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모님 일단 알겠다,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이제 그날 회식 자리가 파해졌어요. 파해지고 뭐 별일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별일 없다가 한 2주 뒤인가 아침에 저희가 납품 정리를 하고 있고, 배달할 거 이제 경리 누나한테 뽑아달라 해가지고 업체들 주소를 이렇게 하나 보면서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에 보여서는 안 될 존재가 온 거예요. 부점장. 그러니까 형님은 눈이 돌죠, 그냥 그 자리에서. 예. 보여서는 안 될 존재가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자기 발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예. 점장님도 저도 당황했어요. 형님이 막 달려들려고 해갖고 점장님 일단 잡고 있고, 우선 진정하라고 경찰 부를 테니까 진정하라고. 근데 부점장이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예.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조카 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 제 몸에 온갖 소름이 다 돋는 거예요. 표정은 안 제가 된다고? 살면서 무서운 일을 겪었던 적은 꽤 있었는데 이게 가장 소름 돋았던 일이거든요. 와. 제 앞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저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 갑자기 형님이 점장님 팔을 뿌리치고 오더니, 이 엑스발로마 니 때문에 내가 아이도 잃고 와이프도 잃을 뻔했다. 어떻게 할 거냐. 내 와이프 그때 팔도 부러지고 머리에 피도 나고 7바늘이나 꼬맸다. 너 때문에. 그랬더니 갑자기 부점장이 막 하하하 막 이렇게 미친놈처럼 웃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웃더니 형님한테 하는 말이, 안 그래도 자수하러 가는 길이야. 헐. 자수하러 가는 길에 너한테 들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형님은 거기서, 저는 소름이 돋았는데 형님은 거기서 어리 터지죠, 그냥. 예. 그래갖고 미친놈 아니냐고, 이 개 엑스발로마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때 때마침 경찰이 왔어요. 때마침 경찰이 와가지고 부점장을 연행해서 잡아갔어요. 그리고 형님은 아직도 그날 제가 이 이야기를 점장님께도 그렇고 형님한테도 그렇고 형수님한테도 허락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근데 그날 형님 표정이 분노랑 공포랑 같이 이렇게 겹쳐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두 감정이 겹쳐있는 느낌.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자기 애를 잃게 만든 장본인이 있고, 자기 와이프가 심하게 다치게 만든 그 장본인이 자수하러 오기 전에 인사하러 왔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는 조카 잘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저는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했었거든요, 진짜. 그리고 점장님이 우선 너희는 일 하라고 내가 경찰서 따라가서 얘기를 한다고 해갖고 사건이 이제 시작됐죠. 그 형수님 해하려고 했던 사건이랑, 일단 아기는 유산됐으니까 이게 그쪽 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랑 거래처 사장님 폭행 사건, 이게 병합이 된 거예요. 네. 같이 이렇게 조사를 받는데
점장님이 그때 경찰서 가가지고 부점장 멱살을 잡고 왜 그랬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경찰서 난동을 피우셨다는 거예요. 네, 부점장이 그때 했던 말이 내가 당신네들 다 없앤다고 했잖아. 다 태한다 했잖아. 본보기로 보여준 거라고. 그 형수님을 본보기로 보여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악마다. 저 아직도 지금 그때 일 생각하면 소름 돋는 게 와. 전 이게 진짜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가끔가다 꿈에 나와요. 점장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점장님께서도 열이 받으셔가지고 막 경찰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너 내가 실수하면 뭐 어떻게 한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일단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데 예. 아직 재판 중이거든요. 아직 재판 중이고 형량이 얼마나 나왔는지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지인들한테 허락받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점장님께서 한 가지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절대 공론화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쪽 업계가 워낙 좁기 때문에 우리 쪽 업계 쪽에서 소문이 나면은 우리는 쫄딱 망한다. 아. 이 이야기를 겪은 사람들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이 이야기는 절대 공론화되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도 뭉툭하게 말씀드린 거고 일하는 것도 그냥 뭉툭하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추측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또 형수님 잘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약간 유튜브 이런 데 댓글 같은 데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피해자 잘못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아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혹시나마 형수님께서 그 댓글 보시고 또 상처받으실까봐 이런 것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경찰에 잡혔고요. 이 사람 잡혔고, 그리고 나서 지금 재판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안 잡혔으면 사실 공론화를 해도 돼요. 맞죠? 예, 잡히지 않았다면 차라리 공론화를 해서 그 사람을 잡는 그런 느낌으로 가도 되지만 이미 잡혔고, 그리고 굳이 이거를 어느 지역에 누가 그랬다,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그랬다라고 얘기하실 필요는 저도 없다고는 봐요. 이미 잡혔기 때문에. 점장님께서 저한테 꼭 강조하시더라고. 점장님께서도 돌비 공포라디오 애청자시거든요. 저도 그렇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갖고 시청 참여도 제가 이번에 처음 도전한 건데 점장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다가 가끔가다 공론화되는 사건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 이야기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당연히 일적인 게 많이 엮여 있으니까 걱정을 하시는 거니까. 하지만 잡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고 그렇게 또 진행이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와,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네요, 확실히. 제가 봤을 땐 진짜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 이야, 어떻게 본보기로 보여준다고 하는 그 행위가, 그것도 홀몸이 아닌 임신한 와이프분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는 도를 넘은 행동이죠. 우리도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소리를 지를지언정 누군가를 해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안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겠죠. 전과도 많다고 했잖아요. 예, 알고 보면은 전과가 제가 알기로 6, 7번은 될 거예요. 듣기로는요. 야, 이거 악귀네, 진짜. 악마네요, 이거. 이건 악마도 절레절레 할 것 같습니다. 아, 악마도 손절을 친다. 예.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이 일이 진짜 원탑입니다. 아니, 그러면 팽돌이님은 그때 예. 당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는 그 사람의 표정과 행동을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진짜 뭔 이런 사람이다 했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소름도 끼치면서. 저는 그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멘탈이 나갔어요. 저도 20대 후반이고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다 보니까 그냥 그 순간 멘탈이 나갔어요. 그 후에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끔씩 그런 악몽을 꿔요. 예. 그래갖고 저도 요즘 좀 부끄러운 말이긴 한데 정신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괜찮아요. 약 그게 먹으면서.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약간 트라우마적인 게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아,
오늘 팽돌이님께서 진짜 들으면 너무 더 이렇게 또 시들으면 듣다 보면요 화도 나면서 정말 또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 안 되는 사건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공론화가 되고 안 되고는 사실 요즘에는 뭐 유튜버분들이 이슈화를 하니까 공론화가 되거나 아니면 뉴스에 나오거나 하는 건데 모든 사건들이나 그런 게 뉴스에 나오거나 유튜브에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경찰에 잡힌 상태에서 재판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가 공론화를 하지 않으면 공론화가 되지는 않겠죠. 맞겠죠? 네, 맞죠. 오늘 팽돌이님께서 허락받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긴 하지만 다시 한번 피해를 보신 그 와이프분, 형님분의 와이프분은 절대 잘못이 없어요. 그거를 만약에 혹여나 그 형수님이 뭐 어떤 걸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그건 진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혹여라도 그런 댓글이 있으면 그냥 무차별한 공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팽돌이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겪었던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이게 상상을 못 했었는데, 이거는 진짜 사람이 아닌, 그런 악마도 손절을 칠 만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였고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없이 평안한 일상을 보내시길 다시 한번 바라보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피해자분을 욕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절대 욕하는 댓글 안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